제가 이제 오늘 뭐 제목을 그냥 과학술 혁신과 비전, 공약과 과제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효섭 이사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제 다른 토론회 자리에서 한참 이제 이런 공약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공약은 이게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선물 보따리를 리스트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으면 그 공약을 내는 사람과 국민 사이에 이 고용계약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라는 것이 사실 실제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공약 끝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실행되고 나면 그 중간이든 아니면 정부가 거의 마칠 때쯤에서 뭐 공약 달성률이 몇 %냐 뭐 각자 카운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만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공약을 만드는 사람은 그 공약이 대부분 이제 집행되기를 실제로 또 희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이 이제 실제로 그 행정부와 함께 잘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공약이 이제 100% 갈 수 있을 것이냐 희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혁신과 비전, 공약과 과제에서 공약을 잘 정책으로 바로 이어지게 하는 과제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발제를 하는데 이제 일단 기본 전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수위 활동이 시작됐고 이제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에 과학기술 정통부 같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부처들이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그 업무를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인수위에서도 뭐 몇 가지 주문 사항도 있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을 그 공약과 그것을 앞으로 실행할 정부 각 부처 간에 아니면 그 공공기관들 간에 이제 이 공약의 조율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결국 그 얘기는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과 공약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거 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잘 이어지거나 아니면 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약 작성의 뭐 기본 취지를 좀 설명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던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의 공약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당의 공약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공약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격의 결이 좀 다른 이런 것을 이제 다들 느끼셨고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과학기술 공약이라는 것은 혁신 공약이 있고 비전 공약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구분했고 결국 그거를 이제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 후보 즉 당선인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은 혁신 공약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약집에 실린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은 과학기술 비전 공약이다. 이렇게 이제 굳이 공약을 제가 작성했던 분과위원장으로서 굳이 이제 구분을 이제 했고요. 이제 좀 말씀드리기 쉽게 그래서 혁신 공약과 비전 공약이라는 게 있다. 혁신 공약이든 비전 공약이든 각각의 기본 그 취지가 아니면 배경이 뒤에 숨어 있고 이것을 실행하는 데는 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 과제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약 작성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약 작성의 기본 취지라는 것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그 여건은 내부적인 여건도 있고 다른 이 선거 현황에 관한 여건도 있고 또한 이 다른 당과의 관계 또는 국민과의 관계, 과학기술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초기의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기술에 관해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정리하기에 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공약 작성 이전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의 강조점은 당연히 그 후보의 그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 스탠스에 관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과학기술
또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닌 후보가 과학기술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것만 집중적으로 정리를 했고, 이 기간은 실제로 세부적인 공약을 작성한 기간보다 훨씬 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강조점은 이 5가지로 집약이 됐고, 이 5가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후보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조점의 5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현장의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 자문회의 주제라든가, 아니면 과학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든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야 과학기술이 더 커나간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에게 맡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맡겨야 된다. 여기에 과학기술인에는 물론 현장의 연구원,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기술 관료도 이 과학기술 안에 다 들어갑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면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에게 과학기술을 맡겨야 된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인을 중용해야 된다. 다른 여러 포스트에 중용해야 된다. 요 의미 밑에는 바로 그 밑에 있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 이제 그동안에 이것이 많이 얘기됐습니다.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을 확정하는 과정, 탄소 중립에 관한 그런 실천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 방역에 대한 여러 방법을 확정하는 과정, 이랬을 때 과학기술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인을 중용해야 된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이 지금 많은 불만이 지나치게 간섭이 많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혁신법을 이제 이번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연구혁신법으로 자율성을 많이 보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처럼 대학에 있는 이런 교수님들은 그 연구혁신법에 의해서 감사가 강화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좋겠다. 요 5가지가 공약 작성 초기에 강조점이었고, 이것은 그 후보 당선인의 이제 공식적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후보의 과학기술에 대한 그러한 그 시각,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기본 포지션으로 이 5가지를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난 12월 중순에 과총에서 과학기술 5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딱 이것이 중심돼서 이제 말씀이 후보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후보가 직접 말로 한 공약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이제 이런 행정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페이퍼워크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공약이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사실은 여러 그 방법이 있었는데, 이미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다듬는 그런 방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 있었는데, 저희는 만들어진 안이라는 것이 사실 초기에 저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안이 없었고요. 각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안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각계의 정책 건의를 다 취합을 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이제 사실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과실련에서 나온 그 보고서라는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사실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제 그 공학한림원의 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이 기본적으로 됐고, 그 외에 과학기술 단체의 보고서라는 거는 제가 감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사실 보면 과학기술계 민원의 종합판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이게 A부터 Z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민원의 종합판은 사실 적고, 각 자기 분야에서의 민원이 종합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그 주위에 계신 분한테 들은 것은, 그 민원 해결을 공약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민원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약 작성의 초기의 기조는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기조하에,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기조하에 이 5가지의 중점을 두는 과학기술 정책 과제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각은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인데, 어찌 보면 아직까지 이제 미완성인 부분인데,
자, 과학기술을 계속 얘기할 때 우리는 정부 투자 30조와 정부가 과학기술계에 뭘 해줘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70조의 민간, 특히 70조뿐이 아니라 수백 조를 쌓아두고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민간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하면 활력화시키느냐, 활력 있게 바이탈라이즈 시키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점차 그 민간의 이 민간 투자 보시면은 그 증가율이 계속 반으로 줄은 것을 이제 그 통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활력을 더블업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는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 특히 R&D 과정과 테스트 베드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증 시험, 그리고 신제품의 시장 진입 초기, 요 세 단계에 대한 규제는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가장 중요한 이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정책의 1번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우리 안현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이 전환의 시대라는 키워드가 전환의 시대와 기술 폐권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다. 즉 디지털 전환, 탈탄소 전환, 바이오 전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첨단 제조 기술의 전환. 제조기술 전환에는 소부장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밸류체인의 그 변화에 따른 그러한 전환,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혁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된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국가가 생존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려면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가장 핵심되는 무기가 뭐냐,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기술을 빨리 여러 분야에 침투시키고 활용을 해서 그 성과를 높이는 것, 이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이 이제 그 중에 핵심되는 생존 무기로 이제 간주가 된 그런 것이 이제 세 번째 공약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과 맞물려 있고 또 후보자의 그런 이제 철학과 맞물려 있는데, 공평, 공정, 격차 해소입니다. 이 공평은 기회의 공평을 중심으로 얘기가 됐고요. 기회의 공평. 공정은 보상의 공정을 중심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보상,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의 격차의 해소. 그래서 이제 격차 해소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대로 특별한 어떤 뭐 위원회까지 만들어졌었고, 그 당에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보상, 이것이 청년과 여성 문제가 전부 여기에 걸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과 여성 문제가 공평한 기회, 그리고 그 자신의 그 활동과 노력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보상을 공정하게 받는 것, 이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이 청년과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과제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 추격형, 그다음에 패스트 팔로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퍼스트 무버로 움직이는 창조적인 혁신 체제로 움직이기 위해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꿨느냐,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조금씩 바꾸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혁신 공약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노력이 그동안에 이 다섯 번째에 있었고, 정책이 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얘기된 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여태까지 계속 20년 동안 반복된 것인데, 실제로 우리 과학기술 행정이나 과학기술 정책이 추진되는 현장에서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약간씩 개념이 바뀌어서 추진되어 오지 않았냐, 이 인식하에 이제 이것이 공약 작성의 이제 그 중요한 이 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줄기하에 저희도 이제 예전에 저희들이 맨날 하던 버릇대로 비전, 목표, 추진 전략, 과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각각을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를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515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저희들도 뭐 그런 차원에서 세계 8대 경제강국, 세계 1위의 혁신성장국가, 세계 5위의 과학기술 강국, 이런 목표로 해서 우리가 그 추진 전략도 만들고, 그래서 과제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덩어리로 해서 여기에 이제 웬만한 것들이 이제 뭐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 생각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 ICT,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우주, 뭐 그 다음에
공평 공정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 사회에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교통주거, 스마트 헬스케어, 농산어촌, 스마트 플랫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성장 기반에서 민간 투자 100조, 규제 개혁, 창의 인재 100만 명,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공약의 이제 전체 줄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체 줄거리를 만들고 나니까 이 부분들이 각각 다른 분야에서 다 필요하다고 이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산어촌은 농산어촌에서 가져가고, 국방은 국방에서 가져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인재는 교육에서 가져가고, 민간 부분은 또 경제팀에서 또 뭐 필요하다 가져가고, 이제 디지털에 관계된 것만 한 덩어리도 또 별도로 남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이것이 이제 이합집산의 형태로 짜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짜게져서 결국은 이제 공약적성이 중기에 결국 4차 산업혁명 디지털이라는 것이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나머지가 재편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1월 2일 날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공약 1호 공약으로 이제 회자가 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내내 지금껏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실체가 뭐냐라는 질문도 계속 받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 하나, 그다음에 디지털에 관한 걸 다 모은 것을 약간 그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인데, 디지털 얼스라는 이름으로 이게 포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이 GIS와 관련된 디지털 얼스 개념으로 이렇게 그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 네이밍 뭐 또 하신 분은 하신 분대로 뭐 아마 뭐 취지가 있었을 테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디지털 얼스, 그래서 하나는 디지털과 정부를 묶고 하나는 디지털 얼스는 디지털과 산업을 묶어가지고 이 두 개가 큰 축으로 해서 이 과학기술 공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차지하게 됐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다른 부분에 연관되는 것들, 즉 과학기술이 다른 경제혁신이나 사회혁신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각각 그쪽 분야로 다들 분산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때가 이제 디지털의 방점이 둔 그 이 여러 공약들이 모이는 시점과, 그리고 당이나 국회의원 팀들에서 공약 초안을 홍수같이 쏟아내 가지고 교통정리가 뭐 열심히 그런 시기를 이제 제가 이제 겪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되면서 결국은 우리 과학기술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각 부분으로 용해됐고, 그 중에서도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둬서 예를 들어 뭐 투자 목표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빠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투자를 뭐 30조에서 50조로 늘리는 게 가능하냐? 민간 투자를 70조에서 100조, 150조 가능하냐? 뭐 이런 여러 검토를 했는데, 그런 약속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숫자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각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막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각 부분으로 용해되면서 뭐 일견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기술 전체의 비전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약간 취약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각 부분에서 과학기술적 요소들이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또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차원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그러면 당선인이 약속할 수 있는 게 뭐냐? 당선인은 내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보다도 나는 그러한 창조형 혁신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런 혁신을 해나가겠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과학기술 혁신 공약. 그래서 그 말의 키워드의 이제 집대성은 익숙한 시스템과 결별하고 다음대한 변화에 도전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제 압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앞으로 5년이 아니고 5년 후에, 5년 후, 10년 그 이후까지 해서 우리 과학기술의 비전은 뭐냐? 과학기술 이제까지의 과학기술 취급 국가에서 이것도 5년 안에 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루어서 온 것이고,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이것도 향후 5년 정부에서 갈 수 있는 건지 더 오래 걸리는 건지 모르지만 지향점은 선도국가로, 이런 이제 과학기술 선도국가 이런 개념으로 비전을 이제 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했는데, 또 통합정부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통합정부가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간에 뭐 공약은 베스트 공약을 만들어서 베스트 정책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게 뭐 정부의 사명이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장 좋은 정책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걸 설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방향이 좀 지켜졌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팀에서의 그런 의견과 조합이 돼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다고 생각하지만 하여간 혁신공약과 비전공약을 같이 말씀드리면 혁신공약은 요 5개였습니다. 민간과학기술위원회, 그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완전히 처단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10년 이상 장기 지원한다. 그리고 청년 안에는 청년과 여성입니다. 청년 여성 과학기술인들에 위한 도전과 기회장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이 공평하게 마련하고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이 5가지입니다. 5가지는 이제 지난 과청 토론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실히 정리돼서 이제 발표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5가지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약간 이제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좀 강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도 이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주가 바로 불려 나와가지고 민간 과학기술위원회냐 아니면 뭐 과학기술부총리냐 이거 가지고 그 뭐 거버넌스 토론회 하라 그래서 나왔고 우리 윤정 교수님도 나와서 말씀했는데 민간 과학기술위원회가 마치 MB 정부의 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정위원회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당선인의 민간위원회에 대한 발언을 쭉 다 모아보시면 압니다. 민간위원회는 이것이 기능이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를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원회 형태로 빼서 거기 사무처에 각 부처의 사람들과 민간의 전문가들을 집어넣어서 청와대 이제 한 조직의 일환으로 외곽에 두고서 실질적으로 내라는 게 이제 국장이 책임져서 그것을 통할한다. 이 개념입니다. 민간위원회가. 그래서 굳이 우리가 민간을 빼버린 과학기술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민간위원회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민간위원회 중에 하나이다. 민간과학기술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언론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도 좀 있는데 뭐 하여간 위원회 공화국, 옛날 위원회 공화국 위원회 공화국의 뭐 한 아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하여간 행정위원회가 뭐 이게 실제로 얼마나 권한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과학기술 혁신 공약의 핵심은 뭐냐?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이 물론 당연히 과학기술 관련되는 부처의 장관 또는 뭐 부총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한 거는 청와대 뭐 수석을 놓으라부터 시작해서 과학고문을 놓으라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과학기술 정책실 같은 걸 놓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통할하는 리더십을 많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하나의 방안이 바로 민간과학기술위원회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인사정책에 관한 것들이고 세 번째는 연구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환경이라서 무조건 다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를 없앤다고 써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연구 환경을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국제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오도록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국제 수준의 연구 평가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완성되는 그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를 빼먹고 앞에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고 실제로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밑에 두 개는 뭐 더 이상 많이 설명 안 드려도 당연히 아신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벤처에 관한 그런 이 기본 정책의 방향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젊은 과학기술인들, 젊은 연구원들, 예를 들어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의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박사후 과정에 있는 사람, 유학하고 돌아와서 막 돌아와서 이제 어떤 정규직에 이제 아직까지 다다르지 못한 그런 분들, 아니면 어떤 그 이 경력 단절이 있다가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는 것과 함께, 그 기회를 소위 말하는 슈퍼바이저가, 예를 들어 학교 같으면 교수님이 학생들의 성과를, 예? 그거를 뭐 그 성과의 많은 부분을 교수님이 보상으로 가져가는 이 시스템을 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고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허를 내더라도, 특허를 내고 학교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참여한, 실제 참여한 그 청년 여성 젊은 과학기술인, 신인과학기술인들에게 그 보상이 공정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요거 이제 상당히 숙제인 시스템이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북부의 그 유럽 그 대학에 있는 그런 환경들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을 이제 상정을 하고, 이것이 이제 이 정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전에 해당하는 공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17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과학기술에 관한 여러 공약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 성장에 관한 공약들이 여기에 들어있고, 국방에 대한 공약들이 여기 있고, 교육에 관한, 과학기술과 교육에 관한 공약들이 있고, 순수 과학기술에 관계되는 공약들이 있고, 탄소 중립과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공약들이 원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공약들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또 예를 들어 뭐 전남 같으면 전남에 해당하는 공약의 7개 중에 3개가 과학기술 공약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산어촌에 관한 공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 관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관한 공약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많은 부분에 AI를 비롯한 디지털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전부 키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뭐 이제 다른 자리에서 그 말씀드렸는데, 농산어촌 발전이면 농산어촌 발전에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양식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농산어촌의 발전에서부터 그 농산어촌의 그 소멸 문제에 대한 예방 정책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다 검토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뭐 그 이전에 뭐 인구 소멸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막는 그러한 농산어촌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에 관한 것이 중요한 수단으로 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이제 말하자면 실행력, 실천력, 5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뭐 이런데 상당히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신이 중점이 된 이런 분야들이 지금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것을 실천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아울러 플러스 여기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것이 각각의 관련되는 곳에서의 뭐 숙제 아닌 숙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과학기술도 사실 보면 이제 디지털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 7개 중에 4개의 지금 이제 디지털이 들어 있습니다. 요 맨 처음도 디지털에 관한 거고, 두 번째도 디지털에 관한 거고, 세 번째도 디지털이 중심이 되고, 물론 여기에 바이오도 있고 그러지만, 그다음에 마지막 메타버스도 역시 이제 디지털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을 하면 혁신 공약은 리더십에 관한 공약이고, 창조형 혁신 체계로 가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공약이다. 비전 공약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활력경제, 사회혁신,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을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을 중요한 수단으로 해서 한다 하는 것이 과학기술 비전 공약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임무 해결형 과학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정립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 이 국가 임무 해결형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저 국가 임무 해결형 과학기술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것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투자의 중점, 우선순위가 재편될 수 있다 하는 것에 일단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주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5년 동안에 그러면 여기에 몇 %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이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
제시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게 그런 것들은 또 더군다나 여러 이 실행 주체들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요 국가 임무 해결형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비전공예의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까지만 이제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인수위 활동도 그렇고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뭐 여러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뭐 국민통합정부라고 이제 표명돼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이제 통합정부라고 좁혀서 생각한다 그러면 과학기술은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의 과학기술의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뭔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공약의 뭐 확장성 이런 데 사실 세부적으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 같은 것을 다 제가 세밀히 뭐 알기는 어렵고 또 뭐 여쭤봤지만 뭐 그냥 또 이 각각의 뭐 취지나 뭐 이런 정도에서 제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결국 유사한 부분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씩의 세부적인 상의 조정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공약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같은 정책의 방향성 안에서 세부적인 실천 과제들을 나누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결이 다른 공약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투자에 관한 여러 이 구체적인 수단들, 목표치,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아주 국민의당이 저는 뭐 약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편인데 너무 뭐 많은 예를 들어 특수 목적고를 뭐 분야별로 막 만든다든지 17개 지자체에 전부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겠다든지 그다음에 해외 인력에 대해서 이민제도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한다. 이것도 국내에서 제가 예전에 대통령 과학장학생 이런 거에 실패한 여러 경험으로 미쳐보고 대학교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미쳐봐서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특수 그러한 교육기관을 자꾸 많이 만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관한 부분들이 좀 결이 상당히 다르고요. 저희는 이제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인력 양성을 위한 규제의 완화 이게 상당히 중점이 있고 또한 이미 기존의 이 산업혁명 시대의 그 중요 인력인 현장의 현재의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환하느냐 전환 인력에 대한 교육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고 뭐 거버넌스가 많이 다른 것들은 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결이 다른 그런 과제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 통합정부의 최종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조금만 지켜보면 이제 국정과제의 이 정립에서 나오겠죠. 아마 뭐 우리 안현실 위원께서 이제 이 포럼을 이제 앞으로 저기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보고 이제 앞에 일단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이 취지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방향이 틀어졌는지 왜 틀어졌는지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어떻게 세부적인 정책을 세우냐보다도 초기에부터 강조했듯이 대통령 과학기술 리더십이 어떻게 유지 발현될 것이냐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 저걸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이 독촉을 해야 된다, 촉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과학기술 리더십을 유지 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 창조적 혁신 시스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수없이 많이 논의가 됐고 정책 연구 같은 걸로 많이 나왔는데 그럼 그걸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그야말로 익숙한 것을 완전히 결별해서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스템 시프트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얘기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뭐 세제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뭐 펀드 같은 거 조성해서 자금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이 정부 구매나 공공 구매, 혁신 구매 같은 걸 늘리는 거 이런 몇 가지 이외에는 아직까지 민간 주도 혁신 활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 규제도 폐지해야 된다. 또는 뭐 규제의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게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으로 저것이 해결된다고 믿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요원하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주도 혁신 활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빨리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과 인사 시스템의 개혁은 제가 원래 이 후보 시절에 당선인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사항을 지킨다 그러면 되리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중요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뭐 디지털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이고요. 결국 과학기술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감시하고 독촉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 대통령 과학기술 리더십 발현에서 감시하고 독촉하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아주 동의하는 거는 이 과실련의 아주 깊은 또 관련도 갖고 계시는 민경창 교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저걸 하려고 해도 옆에 예산 담당하는 국회의원, 감사원 이런 사람들의 과학기술 시각을 고쳐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쳐놓는데, 그런 말하자면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과학기술인들이 나서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서서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또 이 자리에서도 같이 또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간 주도의 연구, 그러니까 미래 발전 연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자료를 얻고 뭐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크게 이렇게 획기적인 진전이 없고, 특히 정부 사이드가 아주 기대는 아닙니다. 솔직히 보시면은 정부가 그동안에 너무 현업에 매몰돼 가지고 너무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민간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민간이 약간 좀 더 주도적으로 미래 연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정치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 이걸 확대하는 것. 뭐 사실 과학기술인들이 이거 싫다고 하지는 않죠. 근데 뭐 우리 시스템이 아직까지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에 이제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요구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우리는 자기 과학기술인들은 물론 좁은 의미에서의 자기 영역에서의 전문성, 이게 뭐 최고의 덕목입니다만은 분야 할거지를 버리고 융합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비전을 내고 그에 대한 정책을 내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전체적인 역량을 넓히는데 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이 말씀을 뭐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재 이 입장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과실련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면 뭐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두서없이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영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 주제 발제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아마 제가 근래에 들어본 이런 이 관련된 주제 발표를 이렇게 쭉 올려보면 거의 최고의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핵심 부분만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발표는 아마 박영일 교수님 밖에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 처음부터 이렇게 쭉 참여를 해오신 그 부분도 있지만, 원래 이제 이쪽 분야의 또 학자로서도 연구도 하시고, 또 실제로 또 행정부에서 이렇게 사실상 이 차관이라는 고치기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정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자리라고 우리가 본다면, 학문과 실무 쪽을 이렇게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엄청나게 많은 어떤 생각과 통찰력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